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어제 하루 8명 늘었고요. 누적 확진자 수 1,7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곳곳에서는 여전히 확산을 하는 추세여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0명 안팎을 계속 엿새째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21대 총선 방역에 성공했다. 잠복기까지 좀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선거 방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최대 잠복기가 2주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4월 15일 날 총선을 했으니까 예. 오늘이 8일째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가 이제 최대 잠복기니까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오히려 이제 부활절과 관련해서는 이제 잠복기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끝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과 관련한 이슈는 이제 예. 거의 뭐 정리되고 마무리되어서 그 부활절 예배, 오프라인 예배와 관련해서는 뭐 크게 확산되거나 하는 위험은 이제 거의 뭐 다 마무리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네, 일단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좀 한국이 방역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도 확진세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방역 과정에서 우리와 좀 차이가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이 보다 중국보다 좀 높은 평가를 받는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매우 명확한데요. 하나는 중국과는 달리 우리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또 투명한 정보 공개 또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제 방역이 이런 성과를 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중국은 완전히 다른 경로를 밟아서 지금의 완화된 상황으로 간 것이죠. 예.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초기부터 매우 신속한 그런 확진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그런 이제 진단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확진자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죠. 검사를 많이 해서 안 찾아내도 되는 환자를 너무 많이 찾아내는 거 아니냐. 예. 소위 말해서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을 통해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중심을 잡고 그 기조를 계속 그대로 유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그런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었고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방향이었고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일본이나 그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신속한 검사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우리 한국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변해가면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또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 또 아주 신속한 진단검사, 거기에다가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잘 일어났고 거기에다가 웍스루라든지 또는 자동차 스루 이런 거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방식 네.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들에게 감동도 주고 새로운 방식으로 아주 각인을 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고 어제도 잠깐 나왔던 얘기고 오늘도 부본부장의 브리핑에 나왔습니다만 예방접종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또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병원을 내원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고령자이신 분들은 이제 폐렴구균에 대한 접종도 해야 되고 네. 또
어린아이들은 나이에 맞춰서 맞게 되는 그런 필수 접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네.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완화된 측면도 있고 이제 병원을 갈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은 접종이 가능하니까 접종을 하는 것을 권한다 그러는데 제 자신도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대신 이제 병원을 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셔야 되고 예.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실 때 열감이라든지 이런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유증상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백신 접종도 안 됩니다. 예. 백신이 부작용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코로나19에 유증상이 있으면은 코로나19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은 피해 가시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런 필수 접종을 하시면 어떤가 이제 방역 당국도 권하고 있으니까 제 자신도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좀 줄면서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을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뭐 앞서 코로나 이후에 좀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들이 좀 궁금한데 이렇게 감염병 병상을 줄임으로써 코로나19 치료 그리고 일반 진료 간의 좀 균형 있는 운영이 가능해지리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감염병을 전담으로 하게 되면은 일반 다른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병원 전체가 이제 감염병만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퇴원자는 많아지고 또 이제 확진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 심지어는 이제 환자를 좀 모아서 감염병 전담 병원을 하더라도 여유가 생기는 병원은 이제 일반 병원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3차 감염 사례 저희가 잠깐 짚어볼 건데 이제 그 확진자 부녀의 3차 감염 사례입니다. 근무 중에 별도 휴게 공간에서 이게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인데 평소에 마스크를 또 잘 착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잠깐 사이에 이렇게 번질 수 있다는 걸 보면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17번째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17번째 확진자가 마스크 착용을 본인이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자기로부터 다른 사람의 감염 확산을 전혀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산 부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딸인 경우에는 부산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아마 거기에 먼저 감염이 되었다가 이 교직원으로 계신 자기 아버지에게 감염을 시킨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녀가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하신 분이 거의 1,000명이 넘어서 이제 계속 검사도 했는데 한 명도 이제 사실 감염된 사람이 없다고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딱 한 명 확진자를 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인 자신도 계속 딸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다가 이 행정실에서 같이 차 한 잔을 했는데 감염을 시켰다는 거죠. 아주 잠깐 감염을 시켰다는 거죠. 또 다른 예는 경북 예천의 예인데 경북 예천의 예는 거의 5차, 6차 감염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확진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확진이 된 첫 번째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계속 거의 뭐 6차에 이르도록 이 환자를 양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둘 다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보는 것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실제로 감염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감염 확산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거의 안 생기는 것이고 경북 예천에서 보는 것처럼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마스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4월 20일 날 우리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주도나 일부 청정 지역에 이 행락객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혹시 내가 감염자일 경우에 남에게 전파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적절한 그런 전파를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꼭 마스크 착용은 이게 필수적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방역이 다소 좀 안정화되고 또 완화되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마스크의 중요성과 함께 잠시라도 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에서 중화항체가 형성됐다라는 보고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기존의 이제 재양성 사례들이 좀 잇따르면서 혹여나 코로나19에 걸려도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런 결과는 참 비교적 반가운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중화항체가 어떤 건지 좀 개념적인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이제 시청자들께서 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중화항체는 아주 쉽게 바이러스의 표면에 달라붙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침투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화항체가 있으면은 바이러스를 확실히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무기라고 하는 점에서 중화항체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보호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화항체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바이러스의 치료가 되면서 회복이 되게 되면은 중화항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중화항체가 생기게 되면은 바이러스의 재감염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중화항체의 양 또는 역가라 그러는데 이 역가는 나은 시기의 어떤 타이밍에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타이밍에 검사를 하면은 양도 많고 예. 아주 세기 역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높이 검출이 되는데 조금 이런 시기에 하게 되면 역가는 좀 낮아져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나온 우리 결과나 중국의 결과를 보면 확실히 감염됐다가 완치가 되면은 중화항체가 생기는 것 같고 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중화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감염이 일어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재감염이 전혀 안 생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연구가 예. 더 필요하긴 하는데 예. 아무래도 거의 재감염을 만들기는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또 예. 하나는 이렇게 완치된 분의 환자에게서 뽑은 혈장 그래서 그 혈장 치료를 해서 퇴원된 예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즉 중화항체가 있기 때문에 무기로 작동해가지고 환자를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재영양성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감염이 되었다가 나아서 퇴원을 했는데 재양성이 된 분들도 조사를 해보면 중화항체가 있다는데 네. 있다고 하는데 왜 재양성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재양성이 된 분들에게서 검사를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진을 하게 되는 진단검사 키트는 전체의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지만 부서진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인 것처럼 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재양성 사례는 실제로 바이러스가 재양성화됐다기보다는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예.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부서진 바이러스를 검출하고 본인들이 어떤 열감이나 이런 걸 느끼면서 마치 유사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본인의 느낌 때문에 재양성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있기보다는. 예.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중화항체가 형성이 되고 예. 특히 중화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재양성 사례라고 해도 남에게 전파를 시킨 경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재양성화된 경우에도 한 번도 제2차 감염을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재양성의 사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 중화항체를 이해하시고 중화항체가 생기면은 내 자신도 재감염이 안 되지만은 혹시 재양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의 문제일 수 있고 이걸 저희가 확실히 단언을 할 수는 없는 사례입니다만, 그러니까 한 번 걸렸다가 다 나은 사람이 일정 기간, 그 짧은 기간 안에는 재감염될 수 없다. 가능성이 적다라고는 이제 방역 당국도 얘기를 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도 그러한 것 같은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재감염이 다시 되는 사례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중화항체가 언제쯤 가장
잘 생기느냐 하면은 예. 내가 확실히 바이러스가 몸에서 퇴치됐다. 우리가 이제 확진 검사를 해서 퇴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로부터 3주 또는 4주째의 중화 항체가 제일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퇴원될 때 검사를 해서 확실히 음성이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중화항체 검사를 하면은 그렇게 높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주나 4주째 될 때 검사를 해보면 제일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퇴원하고 나서 어떤 분은 재양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화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바이러스를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는 바이러스가 부서진 바이러스, 조각인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것이지 실제로 바이러스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또는 바이러스가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낮게 있어서 감염력이 없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당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중화항체 이 연구 결과가 25명을 이제 검사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좀 한계에 대한 어떤 지적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뭐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뭐 항체 방어력이 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유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사는 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주로 항체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일반 국민들께서 항체는 잘 아시니까.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감염이 되었다가 완치되게 되면은 면역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면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체만 꼭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면역 기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T세포 면역이 있어요. T세포 면역. 이 T세포 면역은 훨씬 오래 가기도 하고 또 훨씬 강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항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걸로만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항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치가 되게 되면은 완치된 시점으로부터 한 3, 4주 정도 되면은 아주 높게 유지가 되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그러는데 물론 우리 몸에는 기억 형태로도 항체를 만드는 게 저장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T세포라고 하는 보다 더 장기적으로 면역 기능을 갖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번 완치된 사람, 완전히 완치된 사람인 경우에는 거의 면역성을 획득하는 게 확실해 보여요. 그런 다음에 재감염 사례는 상당히 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얼마 동안 재감염이 안 되나 이거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감염되고 나서 완치된 다음에 3년 후에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나 이건 아직 우리가 몰라요. 아직까지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경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다른 경우를 비추어서 보게 되면은 한 번 감염이 되고 완치가 되면 적어도 한 몇 년 정도까지는 그 면역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완치되신 분들은 적어도 한 1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재감염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신종 바이러스이기도 하고 극초반이기 때문에 항체 형성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 기간이나 어떤 방어력 등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상황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인데 아프가니스탄, 또 인도 대통령, 파키스탄 총리 이렇게 뭐 각 국가에서 아주 고위직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그 예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평소에 어떤 방역들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고민해 본다면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 가능하죠.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영국에 그런 예가 있었죠. 영국 총리께서 뭐 입원을 하시고 심지어는 뭐 중환자실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이 뭐 없으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칙 그대로입니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 고위직이다. 그러면은 고위직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현장에도 다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회의를 하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우리도 어떤 분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접촉을 한 상태에서 본인이 감염됐는지 안 감염됐는지는 모르는데 회의에 참석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회의를 한다거나 언제나 현장을 가시거나 하실 때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스크. 마스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확진자와 내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은 보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마스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 다른 하나는 손을 비누로 씻는 등 이런 개인위생 이런 수칙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지도의 공백을 뭐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예. 그런 감염은 뭐 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만 유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지도등 역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과 이란에서요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탐지견 훈련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가 이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냄새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건데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특유의 냄새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이게 냄새만으로 그 코로나19에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다른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폐암 같은 경우를 개가 찾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당히 높은 중확도로. 예.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쥐도 가능합니다. 쥐도 훈련을 시키거나 하게 되면은 예. 쥐도 이 후각을 통해서 병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폐암도 그렇고 다른 종류의 질환들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를 훈련을 시켜서 이 코로나19 감염된 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결과를 모르니까 예. 또는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걸 우리가 모르니까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예. 다른 예들을 보면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폐암 하나만 보면 폐암에 걸린 환자는 정상인들과는 달리 호흡을 할 때 나오는 기체 성분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는 쥐나 개가 그것을 인지를 해서 예. 개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뭔가 예. 다르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을 추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폐렴을 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폐렴을 앓게 되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또는 폐에 이상이 있을 때 내놓는 기체가 뭔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될까 안 될까는 모르지만 방금 예. 제가 폐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결과는 좀 더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은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과학 교실이 된 그런 기분이기도 합니다만 마지막 질문은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우한에 있는 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옮은 의사들 모습 그게 이제 2달 만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치료 뒤에 피부색이 좀 새까맣게 변했다. 이거는 왜 그런 건지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우선 하나는 감염된 의사분들이 예. 이제 감염이 된 의사분들이잖아요. 예. 환자를 치료하다가 본인이 감염된 예.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의사분들 감염된 분들이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런 예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검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예. 아무래도 피부의 미세한 조직에 있는 혈관이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혈관이 이제 예. 혈관이 상처를 입어서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피가 나오게 되는데 피가 산화가 되게 되면 예. 피 안에 있는 철분이 산화가 되게 되면 검게 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피부가 좀 검게 침착이 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하나는 예.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는데 간에 상당한 피해가 입게 되면은 예. 이제 간 세포가 뭐 깨진다든지 예. 간에 상당한 독성을 유발했다든지 그러면은 간에 피해를 입게 되면은 간은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독소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우선 황달 증세, 노랗게 예. 되었다가 예. 까맣게 변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아마 이런 2가지 경로에 의해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예. 이분들이 특히 이 상황에 좀 민감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